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정치범 수용소 면회실에서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 형제가 단 10분 만에 서로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 명은 죄수복을 입고 창살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한 명은 그 옷을 입고 수용소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보초병의 눈을 피해 정문을 통과하던 그 순간, 등 뒤에서 거기, 잠깐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창살 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형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 남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이 저 아래로 굽이쳐 흐르고 봄이면 산자락에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나던 그 동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령은 국경도시입니다. 맑은 날이면 강 건너 중국 땅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곳이지요. 어릴 때 저는 그게 그냥 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강이 제 운명을 가르는 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저는 쌍둥이입니다. 형 성철이와 저 성민이. 어머니는 저희 둘을 낳으시고 하늘이 한꺼번에 두 복을 주셨다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냥 귀찮기도 했거든요. 어딜 가도 얘네 쌍둥이지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같은 얼굴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 그때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형과 저는 얼굴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하나, 오른쪽 귀 뒤에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 하나. 어머니도 가끔 헷갈려 하셨으니까요. 한 번은 어머니가 형한테 성민아, 밥 먹어라 하셨다가 형이 어머니, 저 성철이에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셨다는 거 있지요. 저희 삼형제 웃음이 그칠 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내시는 분. 형 성철이는 저보다 딱 15분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15분 때문에 형은 평생 형이니까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저를 때리면 형이 먼저 달려와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 혼자 할 수 있어 해도 형은 막무가내였지요. 네가 맞으면 나도 아프다는 말을 형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쌍둥이는 진짜로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제가 어디선가 넘어지면 형이 같은 자리가 쑤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네가 맞으면 나도 아프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였는데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란 그런 겁니다. 국가가 시키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자리. 그런데 국가는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둘을 건사하셔야 했지요.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탄광에 나갔습니다. 16살짜리가요. 저한테는 학교는 내가 다녀라. 공부는 네가 나보다 낫잖아 하면서요. 저는 그때 형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담근 깍두기 조금, 강냉이 한 바가지, 그게 전부였지요. 근데 장마당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국가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살려고 만들어낸 거지요. 어쩌면 그 장마당이 저를 살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중에 저를 수용소로 몰아넣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지요. 형은 탄광에서 돌아오면 늘 온몸이 석탄 가루로 색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도 눈 주위의 검은 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꼴로도 웃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성민아, 오늘 장사 잘 됐어? 였거든요. 형 걱정은 형이 안 하고
제가 하고, 제 걱정은 제가 안 하고, 형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형한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형수는 회령 사람이 아니라 청진 출신이었는데, 문매가 어머니를 닮아서 형이 첫눈에 반했다고 했지요. 형수도 형을 참 따랐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형이 탄광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은 꼭 준비해 놓았고, 조카 둘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 조카 이름이 성혁이, 작은 조카가 성하였는데, 저를 보면 삼촌이야, 아빠야? 하면서 헷갈려 하는 게 어찌나 귀여웠던지요. 형이 그때 웃으면서, 야, 아빠는 이 아저씨보다 잘생겼어 하면 제가, 형이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거짓말해? 하고,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늘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먹은 밥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신 감자국이었습니다. 회령은 감자가 유명한 곳입니다. 어머니는 명절 때도, 제삿날도, 아버지 기일에도 늘 감자국을 끓이셨습니다. 쌀이 없을 땐 감자국에 강냉이밥, 그나마 형편이 나을 땐 흰쌀밥에 감자국. 메뉴는 늘 같았지만 그 국 맛만은 어디서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그 감자국을 마주 앉아 먹으면서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형, 조카 학교 얘기, 어머니 무릎 아프신 것, 탄광 반장이 또 일 더 시킨다는 불평,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지금 그 기억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자국 한 그릇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마지막 밥상이 될 줄을. 저는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이 가슴을 칩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배가 고팠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형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밥 한 끼보다, 따뜻한 집 한 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눈에 담긴 세상. 그게 형이었습니다. 그게 제 이성철이었습니다. 그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제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건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었고, 어머니 약을 사고 싶었고, 형수 애들 신발 한 켤레 사줄 돈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때는 2019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장마당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 있었고, 저는 그 무렵 USB를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음악 파일이었습니다. 북한 가요, 중국 노래, 그런 것들이요. 그게 팔리니까 나중엔 중국 드라마도 담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보는 거지요. 낮엔 위대한 수영님 찬양하고, 밤엔 중국 드라마 보면서 저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훔쳐보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은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먹을 것이 넘치고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평소처럼 물건을 펼쳐놓고 있는데 낯선 남자 둘이 제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물건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위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치면 경찰이기도 하고 안기부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집어들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주변 장마당 상인들이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딴 데를 봤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전에는 봤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봤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성민이지? 따라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무슨 죄목인지도 말 안 해줬습니다. 그냥 따라와.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 드실 두부 사오기로 했는데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큰 위기 앞에서 두부 생각이 나다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는 아주 작은 것에 매달리게 된다고. 형한테 연락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문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냐? 누구한테 팔았냐? 얼마나 팔았냐?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중국 상인한테 샀고 장마당 손님들한테 팔았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USB 안에 담긴 드라마에 한국 방송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중국 상인이 준 USB를 그냥 받아서 팔았는데 그 안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방송은 그냥 불법이 아닙니다. 반국가 행위입니다.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죄목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신문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무적으로 물어보더니 한국 방송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눈빛. 제가 벌레 한 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사흘이 지나고 저는 이송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가리고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 바닥이 얼마나 차갑던지. 늦가을이라 이미 함경도 날씨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는데 얇은 옷 하나로 트럭 바닥에 앉아 있자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 같이 이송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서로 눈을 가린 채로 손이 닿자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손 온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렇게 힘든 순간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트럭이 멈추고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저는 그 풍경을 보고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높다랗게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둘러쳐진 철조망. 그 안에 회색빛 건물들, 그리고 총을 든 보초병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인지를.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잘못하면 저리 간다고 할 때 저 곳을 가리키던 그 이름.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냥 매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공포였습니다. 하늘이 새파랗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어찌나 높고 파란지. 그 파란 하늘 아래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 안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철이 형, 지금쯤 탄광에서 돌아왔을 텐데 제가 없는 걸 알고 얼마나 찾고 있을까?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우시고 계실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수용소 생활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포로 수용소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절 겪으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굶주린 배를 안고 노역을 나가야 했습니다. 먹는 거라고는 옥수수 가루를 물에 죽처럼 끓인 것. 그나마도 양이 너무 적어서 먹고 나면 더 배가 고팠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 버텼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살이 빠지다 못해 뼈가 드러났고 추위에 손발끝이 트고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형이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반드시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성철이 형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형이 왔습니다. 형이 저를 찾아낸 건 제가 수용소에 들어간 지 두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형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끌려가던 날, 형은 탄광에서 돌아와 집이 텅 빈 것을 보고 처음엔 제가 장마당 일이 늦어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제가 안 오자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다들 고개를 돌렸지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 이야기는 아무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북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른 척, 못 본 척, 안 들은 척. 형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짐작을 하셨는지 밤새 부엌에 앉아 계셨고 형은 동이 틀 때까지 마루에서 담배만 피웠다고 했어요. 형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운 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형은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보위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쫓겨났지요.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탄광 반장한테 부탁을 넣어봤습니다. 탄광 반장이 구인민위원회 간부를 안다고 해서 거기도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형한테 있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형수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형수 쪽 먼 친척 중에 군 간부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형수 처녀 때 모아둔 폐물을 다 내놨습니다. 은반지, 금귀걸이. 그게 전부였지만 형수는 한마디 불평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성민 오빠만 나오면 된다고 했답니다. 형수가 저한테는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내놓으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놀이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한테서 물려받으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장롱 깊숙한 곳에 보자기에 쌓여 있던 것인데 저는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꺼내 형한테 주시면서 이거 팔아서 성민이 좀 구해라고 하셨답니다. 형이 어머니 이건 외할머니 거 아닙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살아있는 자식이 죽은 어미 폐물보다 낫지라고 하셨다고. 그 말이 형한테는 비수처럼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폐물을 들고 형은 수소문 끝에 수용소 인근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있는 수용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면회라도 한번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형도 같이 잡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탄광 동료 중에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형한테 귀띔을 해줬다고 합니다. 수용소 근처에 최씨 성을 가진 간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만 되면 뭐든 한다고. 박씨 아저씨도 나중에 형한테 돈을 좀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탄광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었다고요. 형한테 돈을 건네면서 우리가 더 보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북한 탄광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밥값에서 덜어서 모아준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저는 지금도 박씨 아저씨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은 최씨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형이 내민 걸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면회 한 번, 그것밖에 못 해준다. 형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뒀습니다. 형수 폐물도, 어머니 놀이개도, 탄광 동료들이 모아준 돈도 전부. 그리고 언제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간부가 한 달 후에 연락 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형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성민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셨는데 눈이 빨개져 있으셨다고. 형은 그 모습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면서 끝까지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우셨다는 것. 형은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수용소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처음 끌려왔을 때만 해도 그나마 근육이 좀 붙어 있었는데 2달 만에 몸이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손목을 쥐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손목을 잡으면 손가락이 맞닿을 정도였으니까요. 뼈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알았습니다. 노역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쉬거나 꾀를 부리면 맞았습니다. 처음엔 맞으면 분하고 억울했는데 나중엔 그냥 맞았습니다. 분할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밥은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먹고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나중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잘 모르게 됐습니다.
몸이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감각이 무뎌진 건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형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형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몰랐습니다. 확실하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형이니까, 성철이 형이니까, 그 형이 저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한테 제가 맞으면 달려오던 그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16살에 탄광으로 나가면서도 저한테 공부해라고 하던 그 형이 어떻게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수용소 관리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성민, 면회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면회. 이 안에서 면회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회가 저의 운명을, 그리고 형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순간엔 아직 몰랐습니다. 면회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형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면회가 허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은 기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뻐야 했는데 기쁘지가 않았다고요. 그게 뭔지는 본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냥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에 얹혀 있는 느낌이었다고. 저를 보러 간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나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이미 형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그날 저녁 밥을 거의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걱정해서 여보, 조금이라도 드세요 했지만 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다고 했어요. 함경도 하늘은 맑은 날이면 별이 쏟아지는데 그날도 별이 많이 떴다고 했습니다. 형은 별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탄광갱도에서 돌아오지 못하신 아버지.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중얼거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조카들 소리였습니다. 큰 조카 성혁이가 동생 성아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성아가 까르르 웃는 소리. 형은 그 웃음소리를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웃고 있는데 삼촌은 수용소에 있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울고 있는 현실. 형은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성민이는 살아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긴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생각 하나. 성민이는 살아야 한다. 형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별로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형이니까. 형은 그날 밤 마당에 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와 형은 얼굴이 똑같습니다. 점 위치도, 흉터도, 목소리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를 속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헷갈리시던 두 얼굴. 형은 그 사실을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면회실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 동생이 형 옷을 입고 걸어 나온다. 형이 동생 죄수복을 입고 남는다. 그게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습니다. 복잡한 계획은 복잡한 만큼 구멍이 생기지만 이 계획은 딱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초병이 얼굴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것. 수용소 면회는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나가는 사람을 들어올 때만큼 꼼꼼히 보지는 않는다는 걸 형은 그 최씨 간부한테서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계획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특히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막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자식 하나 건지려다 자식 둘 다 잃을 수 있다고 하실 테니까. 형은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면회 전날 밤, 형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고 계셨는데 형은 그냥 한참을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고 계신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얼마나 고우셨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희 둘 건사하시면서 많이 여의셨습니다. 형은 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한동안 못 뵐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계십시오. 그리고 살며시 방문을 닫고 나왔다고요. 형수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형수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사자. 형이 형수 손을 한번 꼭 잡았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의아하게 쳐다보자 형이 웃으면서 고마워.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했답니다. 형수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이라니. 하자 형이 그냥 하는 말이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내일 면회 때문에 형이 긴장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조카들 방에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혁이랑 성아가 나란히 자고 있었는데 형이 두 아이 이마에 손을 한 번씩 얹었다고 했습니다. 성혁이가 자다가 눈을 반쯤 떴는데 아빠? 하고는 다시 잠들었답니다. 형은 그 순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고요. 집을 나서는 아침, 형은 대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기둥이 삐뚤고 지붕에 기와 몇 개가 깨져 있고 마당 한쪽에 어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텃밭, 그게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집이 그날따라 얼마나 소중하고 예뻐 보이던지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형은 걸었습니다. 성민이는 살아야 하니까, 형이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형한테 직접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다 부족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유를,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돌아갈 집을 통째로 동생한테 넘겨주는 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은 그날 새벽, 별이 아직 떠 있는 하늘 아래 혼자 걸었습니다. 수용소를 향해서.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관리원이 부르는 제 이름을 들으며 면회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른 채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은 작았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마주 앉으면 꽉 차는 크기였습니다. 시멘트 벽, 시멘트 바닥, 천장에 전구 하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문은 쇠로 된 것이었고 문 바깥에 보초병이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딱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습니다. 몇 달 만에 형을 본다는 생각에, 보고 싶다는 마음에, 동시에 이 꼴을 보여야 한다는 부끄러움에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두 손이 낯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형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를 보는 눈빛. 형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멈춰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형은 제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형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았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몇 달 동안 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형 표정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형이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아파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아. 형이 앉으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냐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슬퍼서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요. 근데 저는 응,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형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게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뼈만 남은 제 손목을 형 손으로 감쌌는데 형 손이 제 손목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형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잘 들어. 저는 형 눈을 봤습니다. 형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던 눈빛이 아니라 단단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게 그냥 면회가 아니구나. 오늘 여기서 나가야 해. 나랑 옷 바꿔 입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시간 없어. 잘 들어. 형은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 보초가 문을 잠깐 연다. 그 안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 형이 죄수복을 입고 제가 형 옷을 입는다. 면회가 끝나면 제가 형인 척 나간다. 보초는 나가는 사람 얼굴을 들어올 때만큼 꼼꼼히 보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안 돼. 형이 여기 남으면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형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성민아, 형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네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못 버텨. 나는 알아. 네 몸 상태 보면 알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탄광에서 단련됐잖아. 나는 버틸 수 있어. 근데 니는 못 버텨.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내가 더 가깝잖아. 응. 내가 여기서 어머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가서 어머니 잘 모셔. 말이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형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탄광일 교대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 나는 형 없으면. 야, 형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탄광 가루 묻은 얼굴로 웃던 그 웃음으로. 네가 살아 있어야 내가 사는 거야. 알잖아. 네가 맞으면 나도 아프다고 했잖아. 그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 하던 그 말.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요청을 한 건 형이었습니다. 보초한테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초가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장실은 면회실 바로 옆이었고 형과 저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보초는 문 밖에 섰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형이 먼저 죄수복 위솥을 벗었습니다. 저도 형 셔츠를 받아 입었습니다. 아랫도리도 바꿨습니다. 형 옷이 제한테는 조금 컸습니다. 몇 달 사이에 제가 그만큼 빠진 거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왼쪽 팔뚝에 수용소 들어온 날 채워진 번호 도장이 있었습니다. 피부에 찍힌 것은 아니었고 먹물로 쓴 것이었는데 지워지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형이 보더니 화장실 구석에 있던 진흙 같은 오물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그걸 제 팔뚝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 손이 제 팔뚝 위에서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걸어 나갈 때 고개 약간 숙여. 눈 못 마주치면 더 좋아. 그리고 내 걸음걸이로 걸어. 알지? 내가 오른발을 살짝 끄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에서 보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췄습니다.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얼굴. 형은 그 얼굴로 저한테 웃어 보였습니다. 가. 딱 한 글자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눈물이 나면 보초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형아. 응. 나 기다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 옷을 입고 형 걸음걸이로 보초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면회실 앞을 지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수용소 정문이 보였습니다. 보초병이 2명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끌면서 형처럼. 보초병 하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잠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멈춰야 할지 계속 걸어야 할지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보초병이 손을 들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수용소 수감자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정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정문을 지났습니다. 바깥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죄수복을 입고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 안 됐습니다. 뛰면 안 됐습니다. 그냥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아서,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형아, 나 기다려. 그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저는 걸었습니다. 수용소 정문을 나온 저는 한동안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형이 미리 귀띔해 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2시간, 주막거리 근처 우물 옆에 파란 지붕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회령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형이 미리 손을 써둔 겁니다. 면회 날짜가 잡혔을 때부터 형은 이미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형 옷을 입고, 형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몇 달 만에 처음 밟아보는 수용소 밖땅이었습니다. 흙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건지, 그냥 흙 한 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근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뒤에 형이 있으니까. 파란 지붕집을 찾아 들어가자 안에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령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이더니 헛간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기 숨어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헛간 안에 들어가 집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해질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가 밥 한 그릇을 가져다 뒀습니다. 강냉이 밥에 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밥이었는데 형 생각이 나서요. 형은 지금 거기서 뭘 먹고 있을까? 그 옥수수 죽을 먹고 있겠지. 저 대신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살아야 형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아주머니 집에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안내를 맡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두만강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야밤이었습니다. 강 너비가 그리 넓지 않은 곳을 골라서 건넌다고 했습니다. 회령 근처 두만강은 어떤 곳은 무릎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날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이 얼마나 차가운지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건너야 했습니다. 물소리도 내면 안 됐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쪽 순찰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강을 건너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형이 생각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형도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강이 얼마나 얄밉던지, 이 좁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이 이렇게 다른 세상이 됩니다. 이쪽엔 수용소가 있고 저쪽엔 자유가 있습니다. 이 강이 없었다면, 이 국경이 없었다면 형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강을 건너면서 속으로 이 강을 원망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은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낡은 집이었는데 안내인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어서 들어와요. 추웠지? 하셨습니다. 조선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냥 방으로 들이시고 따뜻한 물 한 대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발 녹이라고요. 저는 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집 헛간에서 숨어 지낸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낮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불법 월경자를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번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낮엔 헛간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집 사이에 숨어서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내인이 찾아와서 저한테 귀옛말을 했습니다. 소식이 들어왔다고. 수용소에서 신원 확인이 들어갔는데 면회를 갔던 사람이 사실 죄수의 형제였다는 것이 들통났다고. 형이 정체가 탈로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탈로가 났다는 것은 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옥을 도운 사람. 그것도 직접 수용소 안에 들어가 죄수를 빼낸 사람. 그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당한다는 걸. 저는 헛간 구석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아.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안에서만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성철이 형. 내가 나오게 하려고 거기 들어간 형. 나 대신 죄수복을 입은 형. 그 형이 지금 어디서 어떤 꼴로 있는지를 생각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셔도 먹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한두 숟가락 넣으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먹어야 살지. 형 생각 나도 먹어야 해. 하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제가 형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던 거겠지요. 같은 핏줄을 두고 혼자 넘어온 사람들을. 할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도 6.25 때 북쪽에 남았어요. 나는 피난 내려왔다가 못 올라간 거고. 그 양반이 어찌 됐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당신은 형이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거라도 다행인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 생사도 모르고 사셨구나. 그런 분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숨겨주고 계신 거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한 달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안내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교사분은 이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선교사 분도 추방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저한테 앞으로의 경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으니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윈난성을 거쳐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힘들 거예요. 선교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한테 나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했습니다. 죽으면 안 됐습니다. 형이 저를 살리려고 그 안에 남은 건데.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형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저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한번 잡으시더니 형 꼭 다시 만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 했으니까. 저는 그 낡은 집을 나섰습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발을 뗐습니다. 윈난성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창밖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아무것도 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됐지만요. 함께 이동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었고, 한 명은 2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이름을 알면 잡혔을 때 서로를 불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여자분을 마음속으로 그냥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회령 말투를 쓰셨거든요. 같은 고향이었습니다. 선교사분이 연결해준 안내인이 우리 셋을 이끌었습니다. 윈난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버스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그 다음엔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를 헤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낮엔 이동하면 안 됐습니다. 단속 헬기가 다닐 수 있으니까. 이동은 밤에만 했습니다. 첫날 밤 산길을 걷다가
저는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서였습니다. 손을 짚었는데 손바닥이 쭉 긁혔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피가 나는지도 몰랐다가 따가움에 알았습니다. 안내인이 소리 내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끝이니까. 신발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등산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으로 된 운동화였는데 이틀째 되는 날 밑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인한테 말했더니 헝겊을 찢어서 감아주었습니다. 그걸로 버텼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긁히고 부어올랐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산을 넘어 라오스 국경이 가까워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안내인이 갑자기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풀숲 속이었습니다. 벌레가 얼굴 위로 기어다녔습니다. 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형 생각도 났습니다. 형아, 내가 여기서 잡히면 안 되는데. 형이 저를 살리려고 그 안에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잡히면 형 희생이 다 헛것이 되는데. 불빛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풀 냄새가 코에 가득했습니다. 옆에 여자가 제 팔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건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을 한 번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가서 짚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단속이 있었습니다. 탈북민이 라오스에서 잡히면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라오스 안에서 며칠을 더 이동해야 메콩강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면 태국이었습니다. 라오스 산길이 윈남보다 더 험했습니다. 길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습도가 달랐습니다. 열대, 기후라 낮엔 찔듯이 더웠고 밤에도 축축했습니다. 옷이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모기가 극성이었습니다. 얼굴이며 팔이며 다 물렸는데 긁을 수도 없었습니다. 긁으면 상처가 나고 습한 데서 상처가 나면 금방 더 나니까요. 여자가 발을 다친 건 라오스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발바닥이 깊이 베었습니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안내인이 옷을 찢어 감아뒀지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팔을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여자가 나 때문에 늦어서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같이 가야지요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너무 느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낮에 잠시 쉬고 있는데 안내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인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흩어져요. 각자 숨어요. 잡히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순식간에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근처 숲을 안으로 뛰어들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 소리가 가까워지고 멈추고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제로는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을 끄는 소리, 뭔가를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안내인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고. 언니와 저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얼굴만 알았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멍하니 보던 얼굴. 20대였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넘겨집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숲을 속에서 그 사람이 끌려가던 방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한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미안했습니다. 메콩강에 닿은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강이 넓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봐도 넓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너편이 태국이었습니다. 안내인이 통나무 2개를 묶어 만든 뗏목 같은 걸 준비해뒀습니다. 우리 셋이 타면 딱 맞는 크기였는데 이제 둘이 타야 했습니다. 노는 없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저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강물이 차가웠습니다. 두만강만큼은 아니었지만 밤 강물은 낮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손을 물에 넣어 줬는데 금방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뗏목이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안내인이 방향을 잡으면서 저한테 계속 저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각 없는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여자는 다친 발을 뗏목 위에 올린 채 저쪽 강변만 바라봤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뗏목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살이 세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뗏목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 강물에 빠지면 건지기 힘듭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 건너편 모래밭이 가까워졌습니다. 뗏목이 모래에 닿는 순간 저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래밭에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래를 손으로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잡혀간 그 젊은 남자 생각, 형 생각, 어머니 생각,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게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방콕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아, 나 거의 다 왔어. 어두운 태국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겠지요. 근데 형한테는 들렸으면 했습니다. 어디선가 그 차가운 수용소 안에서도 형이 그 말을 들었으면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여기까지 오려고 두만강을 건넜고 윈난 산길을 맨발로 걸었고 라오스 국경에서 총부리 앞에 엎드렸고 메콩강을 손으로 저어 건넜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텨왔는데 정작 그 문 앞에 서자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진짜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형과의 거리가 진짜로 멀어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은, 중국에 숨어 있는 동안은, 라오스 산속을 걷는 동안은 그래도 같은 땅 위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발 딛고 있는 땅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바다를 건너 전혀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형과 저 사이에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에 있던 직원분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 뒤로는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임시 보호, 서류 절차, 한국행 비행기.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형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눈을 뗐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2021년 늦겨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함경도 바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겨울 바람인데 이쪽 바람은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은지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이동 경로,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묻는 말에 답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북한에 남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족, 어머니,
형수, 조카들, 그리고 형, 성철이. 저 대신 죄수복을 입고 수용소 안에 남은 형.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인지, 숨 막히는 소리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조사관이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형이 감옥에 제 대신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날 참은 눈물. 형 탈로 소식을 들었을 때 참은 눈물. 메콩강 모래밭에 앉아서 참은 눈물. 그것들이 다 거기서 터졌습니다. 조사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뒀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 조사관도 눈물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이 그날 눈물바다가 됐다고.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말했습니다. 탄광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장사 걱정을 하던 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16살에 탄광으로 나가던 형. 어릴 때 제가 맞으면 달려와 앞을 막던 형. 그 형이 면회실, 화장실에서 저한테 죄수복을 건네던 날.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던 그 목소리. 조사관이 받아 적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형이 거기서 좀 편해지나? 이렇게 말로 하면 형한테 닿기라도 하나? 당연히 아니지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더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형,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해야 했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형이 뭘 했는지, 그걸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날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유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고,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밥상 앞에 앉으면 수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옥수수 죽을 먹고 있겠지. 그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겠지.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먹어야 한다고. 형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억지로 먹었습니다. 맵기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형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형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탄광가루 묻은 얼굴로 웃던 그 웃음으로. 성민아, 오늘 장사 잘 됐어? 라고 묻는 형. 저는 꿈속에서 대답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한국 천장이었습니다. 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도 찾아갔습니다. 혹시 형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수용소에서 나온 다른 탈북민들 중에 형을 본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워낙 방대한 수용소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모르는 채 살아가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사람은 살아요. 당신 형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면 저도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둘이 없어진 겁니다. 동생은 탈북했고 형은 수용소에 있고 그 어머니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조카들도 제가 나온 대가로 거기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준 것은 죄수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형이 저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저는 압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건강하게 살아서 언젠가 형이 나왔을 때 달려가는 것. 그게 형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압니다. 형이 그 화장실에서 저한테 가라고 했을 때 그 한 글자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 밤 형을 향해 말합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형아, 잘 있어.
밥은 먹었어? 나는 오늘 밥 먹었어. 형, 생각하면서 먹었어. 형이 나오면 내가 밥 해줄게. 어머니 감자국 말고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거 해줄게. 형이 좋아하면 좋겠다. 바보 같은 말이지요. 형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이 저한테서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매일 말을 걸면 형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화장실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형이 네가 살아 있어야 얘가 사는 거야 라고 하던 형이 아직 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형의 생사는 지금도 모릅니다. 살아 있는지 아닌지, 아직 거기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살아 있다고. 형이니까. 제가 맞으면 자기도 아프다고 했던 형이니까. 그 형이 쉽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니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회령으로 달려갈 겁니다. 두만강 옆 그 마을로. 파란 하늘 아래 진달래 피는 그 산자락으로. 그리고 형 이름을 부를 겁니다. 큰 소리로. 온 동네 다 들리게. 성철아. 형아. 나 왔어.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한국 땅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립니다. 형이 나올 그날, 제가 달려갈 그날을. 형아, 거기서 버텨줘. 나도 여기서 버티고 있을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